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위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어요. 오랜만이에요 하고 전화 와서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걸 블락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연평균 수익률이 20%대요. 근데 300%짜리 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평경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낯선 자를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수가 나오고 연예인이 나오면 그게 검증된 업체인 건 아니잖아요. 돈 빌려서 그 나오는 매물을 다 받으면서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600억이라는 물량이 나오니까 아마 못 받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저는 94년 8월부터 여의도 업계에 입사를 해서 자문사로 시작해서 지금도 자문사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딱 30년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기관들의 자금을 주로 운용을 했다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혁명이 불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개인 자금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SG 사태처럼 SG 사태라고 하는 이유가 SG라는 그 프랑스 회사 증권사 창구로 매도 주문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SG 사태라고 하는데 그 8개 종목이 그동안에 주가 올라간 패턴을 보면 그런 패턴은 그동안 주식시장에 아주 많이 있었던 패턴이에요. 정말 펀더멘탈이 좋아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펀더멘탈은 이건 성장주가 아닌데 자산주였었잖아요. 자산주라고 해서 그래서 그 주가를 만들었던 세력에서는 아니 우리는 우량주에 투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거래가 잘 안 되는 유통주식수가 작은 주식을 한마디로 매집을 한 거예요. 옛날에 양반전에 보면 매점매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추석을 앞두고 제사상에 올라갈 과일, 사과를 다 사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부모님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사과 그거 얼만데 지난번에 1,000원 하는데 지금 10,000원 됐는데요. 아니 10,000원이 문제야. 조상님 제사상에 올릴 건데 10,000원이라도 사와야지. 한마디로 매점 매석을 한 거고요. 와 이번에 주가 급락으로 뭐 8조가 날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8조라는 것 자체가 매점 매석을 통해서 만든 거품이었던 거예요. 실제 가치가 아니에요. 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님이 팔아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우리가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제가 우스운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매점 매석을 누군가 했어요. 그죠? 사과를 다 샀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다 사놓으면 우리가 추석 딱 임박해서 10,000원에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농협에서 일본 사과 또 맛있잖아요. 일본에서 사과를 왕창 사와가지고 여기 사과 있어요 하면서 시장에 풀었어요. 그러면 사과값이 거의 10,000원까지 갈 때까지도 물량을 안 풀고 그래 10,000원 돼서 딱 추석 전날 팔아야지 했다가 일본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사과 때문에 이 사과 가격이 다시 1,000원이 됐다고 하면 그 매점 매석을 한 사람이 일본에서 사과를 수입한 농협 보고 농협이 우리 주가를 떨어뜨린 사과값을 떨어뜨린 주범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현황은 매집에 의한 수급으로 만든 가짜 가격이 무너진 거고 무너진 거에 트리거가 된 거는 제가 다우데이터 김익래 회장님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이 업계에서 제가 30년을 있어 본 사람으로서는 그 다우데이터 회장님 입장에서는 사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과가 그 제사상에 쓰려고 우리 창고에 사과가 10,000상자 있었는데 뭐야 10,000원이야? 그러면서 파신 거예요. 10,000원 파시는 건데 이 작전 세력은 나오는 물량을 계속 잡아가면서 주가를 쳐올린 거거든요. 근데 10,000상자가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2상자, 5상자 나온 사과가 나올 때마다 계속 자 보니까 휴대폰 이런 거 전부 다 그죠? 자기네들이 다 관리했다 그러잖아요. 자 매물 나오는 거 저거 잡아먹으면서 종가는 시세 조정을 했겠죠. 그런 시세 조정은 본인들은 안 했다고 얘기해요. 통정 매매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격을 아마 유지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사과가 5상자, 3상자가 아니라 키움 회장님이 600억 원에 해당되는 물량을
뭐요? 우리 기업 가치로 보면 이거는 너무 거품인데 하고 파신 거예요. 그게 파는데 어떻게 파느냐면 그걸 장중에 계속 판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의 매매를 통해서 팔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의 블락 매매를 아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에 보면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무슨 개인이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 옛날에 은행이 안 좋았을 때 IMF 때 인수한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수익이 많이 날 때 가지고 있던 지분을 팔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 그러면 10조라고 하면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5천억의 물량을 팔려고 하는데 그냥 팔면 안 팔리겠죠. 할인을 해줘야 되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마이너스 4%에서 뭐 마이너스 10% 사이에 한번 가격을 적어내 봐봐 하면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가 그래 할인해서 팔아요? 그러면 우리은행의 주가가 지금 17,000원인데 저걸 5% 할인해가지고 17,000원, 1,700원, 한 500원, 600원 할인해서 사면 할인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팔아요. 김익래 회장의 주식을 받아간 곳이 헤지펀드라 그러거든요. 헤지펀드의 매매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요. 받아서 당장 그 다음날 팔면 8%에 할인해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5%에만 팔아도 3%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헤지펀드들이 많이 받아가요. 저희가 인피니티에서 운용할 때도 저희 회사 고유자금이나 저희 회사 고객자금으로 그렇게 블락을 받아서 바로 그 다음날 팔아서 그러면 그 회장님은 할인해서 한 방에 다 팔았는데 주식을 받아간 헤지펀드는 그 다음날부터 마이너스에 8%에 받았으면 마이너스 1%에 팔게 되면 7% 먹는 거고 마이너스 5%에 팔아도 3% 먹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7%에 팔아도 먹는 거니까 계속 팔게 돼 있어요. 계속 팔게 되는데 600억 원이라는 물량이 쏟아지니까 작전 세력에서 이게 뭐 2, 3억 매물 나오는 거랑은 규모가 다른 거죠. 그 600억을 막 바치려다가 자금이 소진이 됐고 보면 CFD 계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CFD 계좌 그 주식들 보면 신용도 막 10% 이상 돼 있는 주식이 많았어요. 신용이 10%라는 말은 전체 주식 수가 100만 주인데 그 중에 10만 주를 누군가가 돈을 빌려서 샀다는 거예요. 신용이 10%가 넘는 데다가 CFD라는 또 다른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계속 돈 빌려서 그 나오는 매물을 다 받으면서 가격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600억이라는 물량이 나오니까 아마 못 받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무너졌다고 보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위험에 빠질 뻔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우리은행 같은 큰 기업의 주식을 5% 할인할 건데 살 건가요? 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 한번 애널리스트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친하게 지내던 사이가 아닌데 오랜만이에요 하고 전화 와서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걸 블락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블락 매매를 통으로. 어떤 주식인데 했더니 어떤 기업의 주식인데 그걸 갖다가 150억 원어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150억 원어치가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에요. 저희가 한때 1조 4천억 이렇게 운용을 했었기 때문에 150억? 그런데 어떤 기업이지 하고 딱 봤더니 제가 잘 모르는 코스닥의 기업인데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주가를 딱 봤더니 딱 이번에 그런 성광이나 뭐 다우데이터나 이런 기업들처럼 이 기업이 한 6개월 동안 주식을 쭉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거래량을 보거든요. 거래 없이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하루 거래량이 얼마지? 딱딱 보고 야, 이 기업을 150억을 할인해서 7, 8% 할인해서 산다 하더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파는 순간 이 종목은 하한가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 줄게 하고 딱 한 10분 분석해보고 다시 전화했죠. 이 기업은 우리 회사 유니버스의 투자 풀에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미안하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결국 그 주식의 어딘가에는 블락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면서 하한가로 그냥 한 3일 만에 하한가 맞으면서 원상복귀 됐어요. 주가 올랐던 게 마치 이번 그 8개 종목처럼 하한가 맞으면서 그냥 결국 블락딜을 주선했던 애널리스트부터 다 잡혀갔어요. 받아서 할인해서 파는 그들도 잡혀가요.
아니요. 물량을 받은 그 기관도 손해났죠. 그게 이제 이런 블락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번에도 그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손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량을 수량을 체크해보면 다 못 팔았어요. 결국 위에서 마이너스 7%인지 8%인지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할인해서 몇 프로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와장창 손해만 나서 그 헤지펀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손해난 사람은 그거는 본인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몰랐고 과거에는 한 30년 전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작전 세력들이 그렇게 주식을 올려놓고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팔기 위해서 그 대형 펀드 매니저를 찾아가서 따로 불러내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주식 좀 받아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물량을 떠는 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펀드 고객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가치는 100억이어야 되는데 500억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주식은 결국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펀드가 다 손해가 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과거에 90년대에는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야, 참 똑같은 작전이 일어났는데 모양이 굉장히 많이 진흥화되고 바뀌긴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거기에 수많은 뭐 1000명이 넘는 고객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의사분들도 많고 중견그룹의 회장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업체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 업체가 어떤 회사인가를 보면 불법 투자자문 회사였던 거예요. 저희가 투자자문이라는 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실사가 오고요. 이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제가 태운 돈, 우리 직원이 태운 돈에 그 돈은 깨끗한 돈인가도 다 조사를 해요. 그런 걸 과정을 거쳐서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H 호환인가 뭐 보면 투자 무슨 컨설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투자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남의 돈을 그렇게 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불법 투자 자문 업체한테 다들 돈을 맡긴 거예요. 그걸 보면 저는 의사분들이라 많으셨다고 하니까 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의사들이 뭐겠어요? 야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야매로 하는 시장통에 있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가 이가 14개가 다 없어지셨어요. 나중에 임플란트를 다 하셨는데 어떻게 내 소중한 돈을 야매 업체한테 돈을 맡겼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가수가 나오고 연예인이 나오면 그게 검증된 업체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보면 신문 일면에 앞면에 보면 수익형 부동산 12% 보장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저 전화 안 해봐요. 왜냐면 아니 12%고 뭐 3년 연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지 이걸 갖다가 왜 팔아요? 아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상가 수익률이 뻔하게 2.5% 나오고 어떻게 12%를 3년 보장하고 뭐 5년 보장하고 이게 가능한 거지? 전화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박세익 선생이 무슨 무료 교육을 해주고 어디서 뭐 한다라고 그 방에 들어가보면 한 300명이 있대요. 텔레그램 방,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 페이스북을 저는 제 거 페이스북을 하지도 않는데 하도 저를 사칭하는 페이스북이 많아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칭 업체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해놨는데 그 사칭 페이스북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저를 보시고 오셨나요? 라고 막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무료 방에서 제가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막 들어가셔서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사칭이 됐던 그렇게 유사투자자문을 하던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가 라드경 대표라는 사람이 유사투자자문을 하다가도 금감원에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었던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뭐 컨설팅이라고 해서 차려놓으셔서 어쨌든 남의 돈을 자산운용사 라이센스 없이 한 거는 불법행위이고 그런 불법행위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야매 우리가 치과 가서 하면 안 되듯이 그런 마음으로 좀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손님들을 모았던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관련된 거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한심한 일이라서.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뭐 모르고 투자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뭐 수익형 부동산 뭐 12%뭐 이런 거에도 보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 당신을 신세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어떨 때 보면 아 저런 광고 나가시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해서 거기도 이렇게 같이 연루됐던 걸로 엮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작전 세력하고 같은 사업을 한 건지 그거는 뭐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제가 그 타짜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타짜 만화도 한 3-4번 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정말 주옥 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켜야 될 원칙들. 평경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화투판에서 낯선 자를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도 와, 이 얘기도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그분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제 주변에 우리 뭐 윤지호 센터장님 되게 이 업계에 오래 계셨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형님은 저 사람 압니까? 라고 하니까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내가 투자의 고수고 내가 슈퍼겜인데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갖다가 재능 기부를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무료 카페나 무료 방을 이용하면서 내가 알려줄게요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주식 투자는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큰 산을 올라가는 과정처럼 큰 산을 올라가면 우리가 설악산, 대청봉이 됐든 지리산이 됐든 그런 산을 올라갈 때는 정말 날씨도 제대로 체크해야 되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특히나 그 뭐 예설악, 내설악에서 내설악이 위험한 곳인가요? 저도 한번 가봤지만 굉장히 잘못하면 까딱하면 저도 죽을 뻔했어요. 절벽을 이래 내려오는데 끈을 잡고 내려왔는데 같이 간 분이 미끄러져 가지고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주식이 똑같아요. 그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무료방을 만들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하는 부분이 정말 낯선 자를 조심하라는 그 표현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가 연 29.2% 정도 수익 냈고요. 워런 버핏도 한 25% 6% 정도 내고 전 세계에서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낸 연평균 수익률이 20%대예요. 근데 300%짜리 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1년에 내가 200~300% 낼 수 있습니다. 자, 계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수익 냈어요 라고 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로 수익 내는 거 PBR 0.9가 됐을 때 들어가면 항상 먹고, 그랬을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나? 제가 최근 6개월 내내 얘기했던 게 명품 기업을 사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명품 기업이 뭐지? 대체 불가한 기업 이고,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가방을 만드는 LVMH 작년 하반기에도 29% 빠졌지만 지금 신고가 나면서 70% 수익이 났어요. 엔비디아 GPU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런 엔비디아 주가도 보면 70% 빠졌었거든요. 그렇게 빠졌다가 110불에서 지금 270불 하면서 150% 수익이 났어요.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우리가 주식으로는 어떻게 돈을 버셔야 되냐면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